왠지 딱 보기만 해도 부티가 잘잘잘 흐르시지 않습니까? 바로요, 요 책 제목 대박이야. 부의 이전. 이거 제목 자 일단 부의 이전 작가님 우리 이장원 이름이 장원이시고요. 세무사 이름도 장원 세무사입니다.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사실 진짜 거의 1년에 바쁜 시즌이 많으시겠지만 거의 가장 바쁜 시즌 중에 속하지 않나요? 어때요? 맞습니다. 1월부터 사실 세무사는 이제 본업의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쁨이 이제 조급하게 밀려오죠. 그래서 1월부터 계속 바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연말정산도 마침 1월, 10월부터 거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르던 사람들 막 전화 많이 오고 좀 네. 맡아달라고.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이 전까지는 세무사님 셀프 아무래도 세테크 이런 거를 많이 아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좀 축적을 하신 것 같으신가요? 사실 우선은 이제 세금을 그렇게 내가 많이 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죠. 네네. 그리고 제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다 챙기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제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제도, 뭐 연금 계좌라든가 뭐 소상공인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꽉꽉 눌러서 채우고 있죠. 아, 그런 거 진짜 다 파헤쳐봐야 되겠네요. 자, 2030 재테크 출발이 이제 절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2030 세대분들에게 절세가 바로 즉각적으로 와닿는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오히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사업소득이지만 네. 제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은 근로소득자도 아직 많은데 이게 조금만 챙기면 생각보다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서 엄청 많이 경험하거든요. 아, 직장인 친구들 네. 사례를. 네. 아, 조금만 챙기면 된다. 오히려 너가 그 부업으로 근무가 끝나고 나서 뭐 배달 알바를 하든 뭐 대리운전 하든 네. 거기서 소득을 버는 것보다 지금 잠깐의 노력을 해서 지출을 방어를 하는 게 세금으로 나가는 네. 지출을 방어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챙기는 게 너한테는 약간 심신으로 더 편할 거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조금만 챙겨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죠. 제 동기나 이제 너무 친구들한테. 괜찮다. 예. 그러니까 몸으로 열심히 시간 들여서 할 것을 세금 세이브하면서 사실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네, 예.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조금만 챙기시면 돼요. 사실 지금 뭐 엄청난 세금을 막 대폭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몇 가지 지식만을 오히려 머리 복잡하다고 이걸 이제 오히려 손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만 챙기면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예. 근데 세무사님 약간 솔직히 좀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숫자랑 별로 안 친하고 네. 그리고 세테크 한다고 해서 공부 조금 하려고 하면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막 맞아요. 이거 뭔 소리야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제 저도 세무사의 시험을 합격할 때 똑같았는데 뭐 저라고 뭐 잘하겠으면 사실 사칙연산 간신히 하는 수준인데 뭐 근데 이제 전문가처럼 절대 깊게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은 네, 대한민국 분들이 약간 그래요. 뭐 네. 하나 할 거면 그러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라고 하면서 막 두꺼운 책을 먼저 찾아보세요. 네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은 포탈 뉴스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연말정산의 시스템인지만 익히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다 깊게 내가 막 적용을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인인데 벌써부터 사업주처럼 연말정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어를 좀 헷갈리지 마라. 뭐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이런 큰 틀에서의 그 기본 개념만 알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세무사랑 대화할 정도의 수준만 되면 충분히 이끌어내고 본인의 이제 세테크 말 그대로 뭐 환급액도 높이고 그 정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사실 근데 세무사님 요즘에는 또 약간
셀프 막 등기도 부동산 등기도 셀프 등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법무사 비용 아끼려고. 맞습니다. 사실 이런 연말정산이나 이런 세테크 차원에서도 내가 그 수수료를 아껴보고자 이제 셀프 뭐 이런 절세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시간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나은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권해드려요. 직접 해보시라고.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한 번은 해보세요. 정말 한 번은. 한 번은. 왜냐하면 그 원리를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반나절도 안 될 거예요. 주말 반나절 정도 낑낑거리면서 막 알아보고 홈택스로 뭐 신고를 해보는 건데 한 번 정도를 해보면 그게 이런 구조구나라고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게 세무사님들이 안 받는 정도로 너무 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뭐 환급액 받는 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세무사 수임료를 10만 원을 줘야 돼. 이러면은 자 곤란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세무사님들도 그걸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업무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이런 것들 홈택스 구조 이 정도는 직접 해보시라. 그래야 본인에게 앞으로의 직장 생활 예를 들어 10년 이상 할 거라면 한 번 정도 초반 해놓으면 쭉 그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네. 어떤 포인트를 내가 좀 절세 차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거 내가 하면서 알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이 뭐 사업소득을 한다거나 더 다른 소득까지 생긴다 맞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때 세무사님한테 맡길 때도 내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커졌을 때 맡기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눈탱 안 받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다. 저도 진짜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네.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오. 주말에 하루 정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있죠. 네네. 한 번 정도는 해보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컴맹이고 좀 한국어 맹인데 홈택스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서 보니까 좀 알겠긴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그쵸, 홈택스가. 그래서 좀만 잘못하면 다 안내 멘트 다 뜨고. 다 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상하게 해도?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다행이네요. 네, 직접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실제로. 자,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추가 고지서가 될지 그건 이제 여러분 학이 달린 것 같은데 자, 연말정산 정의 이거 뭐 매년 물어보는 거긴 한데 또 이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대체 뭐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좀 얘기 좀 간단히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처음 보는 사회 초년생도 있을 거니까 당연히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먼저 떼갑니다. 맞아요. 열받아요. 네, 열받아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그걸 떼가면 그 달의 월급이 너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안 와닿는데. 그래서 매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급여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쓴 소득에 비례하는 이제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출을 썼는데 너는 원래 알고 봤더니 80만 원만 내면 됐어. 그러면 40만 원을 돌려주는 거고 이게 환급. 그리고 원래 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출이 너무 적었고 급여도 높았다.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한 거다. 그래서 원래 200만 원 내야 됐다. 그러면 이제 80만 원을 추가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한 번에 그 다음 연도 2월에 한 번에 120만 원을 다 떼간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매월마다 쪼개 간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원래 실질적으로는 얼마를 내야 됐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무사님 그거를 소위 말하는 그 연말 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정 과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흔히. 근데 그거 조정 과정을 내가 모르고 안 거쳤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안 하면 결국은 본인의 재산이 결국은 손실됩니다. 알아요, 국세청이? 왜 그러냐면 결국 안 하게 되면 기본 정보로 연말정산이 끝나버려요. 그렇지. 결국은 내가 쓴 돈을 입증을 내가 직접 해야지만 내가 말 그대로 경비를 인정받아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건데 경비를 그냥 0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진짜네요? 네. 왜냐면 이 모든 세금은 신고 의무예요.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직접 할 때 증빙자를 본인이 직접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카드 얼마 썼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그게 무슨 데이터냐면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PDF로 다운로드를 대부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교육비 얼마 썼고, 보험료 얼마 썼고, 그다음에 의료비 얼마 썼고, 신용카드 내가 얼마 썼고. 근데 그 내역을 안 준다 만약에 사업주한테. 왜냐하면 연말정산 사업주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0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 그러면 진짜 불이익이 완전 맞죠? 많네요. 그러면 내가 원래 환급 받을 때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되기 그럼 때문에. 만약에 더 뱉어냈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금액이 뱉어지겠죠. 왜? 경비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정말 자기의 이제 그 소중한 월급이 한두 달치 훅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바쁘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제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 옛날 회사 다닐 때 안 할 뻔했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때 5월 달에 직접 하셔도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왜냐하면 홈택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이트를 들어갈 때도 꼭 또 공인인증서 찾고 뭐 하고 1년에 한 번 로그인하니까 아이디 비번 뭐였지 뭐 이러시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간단하게 인증을 해가지고 절차는 진행 가능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연말정산 때 사업주가 회사에 해주느냐. 맡기느냐. 회사에 맡기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회사에 맡기면 결국은 회사의 담당자가 이제 세법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외부 세무사님들한테 맡기세요. 그렇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거 정보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뚝딱뚝딱 해서 잘 끝내주는데. 그렇네.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내 개인적인 정보잖아요. 네. 그거 노출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료 정보.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비뇨기가 갔다 온 내역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불쾌할 수 있잖아요. 사업장이 아는 게 싫어.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는 거는 내 부양 가족들 것도 나오는데 뭐 부모님이 약간 큰 병이 있어. 굳이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내역은 이제 본인이 그러면 빼고 5월 달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죠. 오케이. 정 원치 않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예. 좋네요. 그럼 혹시 세무사님, 이렇게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연말정산할 때 흔히들 하는 실수 뭐 있나요? 첫 번째로는 네네. 연중에 퇴사를 하셨던 경우. 연중에 혹시나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9월 달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예 다시 근무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그러면 9월 달까지만 연말정산이 간소하게 끝나요. 그냥 기본 정보만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9월 달까지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거의 0으로 처리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직접을 하게 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내가 썼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12월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더 높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 5월 달에 놓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9월 달에 퇴사하시고 10월 달에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9월 달까지 일했던 그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란 게 있어요. 좀 이름 어려운데 간단해요. 그때 퇴사하셨을 때 그동안에 이제 정산한 내역을 줘요. 간단하게 연말정산했던 내역을. 그것을 새로운 근무처에 줘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합쳐서 계산을 끝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근무지가 3개, 4개일 수도 있잖아요. 합쳐서 계산을 해야지 나의 정확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온다. 몇 개 빼먹으시면 결국은 추징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 진짜 이런 거 모르면 안 챙길 것 같아요. 저라도. 맞아요. 특히 옛날 회사 연락하기 껄끄러우니까 그냥 에이 몰라 하고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퇴사할 때 미리 받아 놓으세요. 그 나가기 직전에, 괜찮다. 연말정산 때 1월 15일 날 이제 그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되게 껄끄럽거든요. 예. 그럼 퇴사할 때 무조건 이런 거 받아 놓으세요. 너무 똑똑하다, 이거. 퇴직증명서랑 이런 거 몇 장씩 미리 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 놓으시면 괜히 또 한번 연락할 일 없으니까. 그렇네. 사회초년생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거 갖고 오라 그러는데 이제 전화할 때 이제 손 떨리고 막 그렇죠. 그러시니까 막 괜히 또 안 좋게 나가면 안 줄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무릎 꿇게 되고.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그때 안 받아도 5월 달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본인 거 기록이 3, 4월 달에 무조건 나와요. 나와요? 아, 네. 나오긴 그래서 하는구나. 직접 하셔도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기.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재밌다. 자, 연말정산 해가 바뀌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요즘 국세청 홈택스가 아주 좋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0월쯤부터 뭐가 열리냐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1월부터 9월까지 썼던 내역들이 이미 다 나와요. 와우, 무섭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얼마 정도 쓸 것 같은지 예상 수치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 웃겨. 네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환급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할 때 사실 먼저 말하는 게 지금 연말정산 환급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돈 얼마나 썼는지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 네. 대부분 정말 화려하게 쓰십니다, 진짜. 화려하게 써. 네. 네네. 사실 환급 액수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보고 충격을 먼저 좀 받아야 돼. 오히려 소비 패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반성을 하시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써야 되는지 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미리. 그렇네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전에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 재밌다. 네, 요거.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거 맨날 나와요, 실제. 네. 연말정산에 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냐, 체크카드 쓰는 게 유리하냐, 많이 질문 받으시죠? 맞죠. 엄청 받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10월 달쯤 되면은 1월부터 9월까지 소비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뭘 하셔야 되냐? 이제 2023년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치. 그러면 23년에 연말정산, 24년에 하는 네. 그때부터는 제발 이걸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신용카드 이 소득 공제라는 거는 우선은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썼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총 급여라는 거는 세전 연봉이에요. 네. 세전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허. 내가 1년간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 소비를 얼마를 했던 간에 상관없이 이 소비 금액은 다 0원의 공제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소비를 했을 때만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소비를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지금 허겁지겁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닥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네, 네. 어차피 내가 지금 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1년 동안. 그러면은 앞으로 3개월간 허겁지겁 쓰더라도 500만 원을 못 쓸 수 있죠. 네, 네. 그럼 어차피 공제액이 0원이면 굳이 허겁지겁 쓰지 마라. 그렇네. 네. 소비를 줄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를 먼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요즘. 왜냐면 우선 신용카드가 포인트가 더 많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총급이 25%안 넘어갔으면 우선 신용카드로 그 25%를 채우세요. 그리고 월마다 신용카드를 써야 금리 우대를 받는 그런 대출을 받으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아, 네네. 그래서 내가 대출 받았으면 신용카드를 꼭 얼마씩 써야지만 뭐 우대 금리 0.1% 해주고 아, 그렇구나.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총급의 25% 이상을 썼다라고 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세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는 공제가 15%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거든요. 네. 그러면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30%의 공제를 활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 다음 연도 10월 달쯤에 홈택스를 한번 로그인을 꼭 해보시고 그러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 썼는지 확인하고 그러네, 움직이시는 게 그러네. 좋죠. 무작정 이렇게 생각하세요. 체크카드가 더 좋다고 막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공제액이 높지가 않아요. 제가 연말정산을 진짜 수만 건 해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소득공제가 그리 높지 않고 본인이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총급의 25% 이하 쓰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연봉의 25%면 4분의 1인데, 예를 들어 연봉 4천이라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씩 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고액의 연봉자일수록 이 금액을
넘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네, 맞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쓰는 소비 패턴이 1,000만 원에서 대부분 2,500만 원 사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소비 패턴에 따라서는 이 금액보다 훨씬 이하를 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30%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우선은 내가 대상자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축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쪽 저축으로 많이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렇겠다. 뭐 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 그럼 세무사님, 저희 직장인들, 사회 초년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또 세이브 할 수 있는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용카드를 이미 내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 저축을 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연금저축계좌랑 맞아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퇴직연금. 이게 세액공제율이 높기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납부 한도액이 50세 미만이면 뭐 연금저축계좌는 한도가 400만 원. 거기다가 이제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 대부분 쓸 수 있다라는 거, 합칠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 개념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제율이 뭐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1,900원, 5,500만 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라고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선은 내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그 다음에 근로가 별로 없지 않다, 급여가. 그러면 일의 공제율이 높아도 이 공제율만큼 환급 액수가 이미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얘도 적겠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해서 16.5%의 공제를 받으면 이 공제 액수가 1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미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이번 연도의 풀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접근을 해요. 저축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대충 알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어머나, 맞네. 맞네요. 굳이 꾹꾹 눌러 담아오면 내가 115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내가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돌려받을 게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15만 원을 어차피 꾹꾹 눌러 담아도 못 받는 거죠. 그렇네. 어머나, 너무 그거 억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이렇게 연말정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나 환급 액수가 나올지 이것도 이미 환급 액수가 신용카드까지만 해도 풀로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연금저축 계좌나 이런 거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도 가면 좋지만 연금을 위해서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지만 사실 세액공제로 혜택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네, 맞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박이다. 이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연금저축. 왜냐면 젊은 시절 때는 이게 세액공제율이 높으니까 막 꽉꽉 눌러 담으시는데 지금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고 싶다거나 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돈을 다시 뺐어야 되는데 중도 해지하는 순간에 공제받았던 세액 다시 다 토해내야 돼요. 잠깐만, 그러면 이 연금저축이 그냥 한 10년간 되면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까지는 이걸 모아놔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깬다? 그 사이에 깨죠, 대부분. 왜냐면 적금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못 참아서 깨는데. 20년을 어떻게. 55세까지 막 이렇게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맞네. 이게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를 여유자금, 무조건 엄청난 여유자금이 있을 때만 이걸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이게 공제액이 높은 만큼 묶어놔야 돼요. 그렇네요. 자금을 묶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도의 명암을 다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네. 그럼 세무님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요즘에는 사실 부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어딜 다녀, 한국경제를 다녀.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계신 친구들은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유튜브 편집 알바를 해요. 그건 3.3% 사업자 소득으로 떼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근로소득 3천과 사업자 소득 예를 들어 한 2천이 있다. 그래서 5천이 됐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거는 어떤가요? 그러면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괜찮죠. 왜냐하면 사업소득 쪽에서도 이게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 둘을 합쳐서도 내가 결국은 환급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가늠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도 미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누가 해주죠? 사업주가 해줘요. 그래서 2월 달에 해주죠. 그래서 다른 근로소득 있으면 합산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 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끝난 데이터랑 사업소득을 합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건 사업주가 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사업소득이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직접 아니면 세무사를 수임을 해서 직접
위임을 맡겨가지고 네.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이라고 합니다. 네, 종소세 신고 합산. 예.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세무사님, 요즘에 또 이게 우리나라 점점 좋아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월세도 직장인들 이제 월세 많이 살잖아요. 그것도 뭐 세액공제 뭐 된다 뭐 어쨌다 이런 게 많던데 이거 전세인 경우는 어떡합니까? 전세인 경우는 사실은 공제 못 받죠. 아. 네. 월세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인 지출액수에 대해서는. 아, 그럼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월세 냈던 것의 최대 12%였어요. 올해까지는 12%입니다. 2023년도에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원래는 세법 개정안이 15% 나왔었는데 이제 17%까지 올려주겠다. 와, 그래서 17%. 많이 올라가죠. 예. 진짜 많이.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월세로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7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만 잘 받으시면은 사실 환급액이 거의 풀로 나오세요. 거의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항상 챙겨야 될 게 있죠. 이게 임대차 계약서랑 그다음에 뭐 월세 당연히 입금했던 내역들 뭐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겠죠. 결국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명암은 뭐냐면 네, 뭐예요? 이 월세 세액공제를 근로자가 받음으로 인해서 월세를 줬던 임대인의 임대소득 누락을 막고자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해요. 잠깐. 이 본래 취지 중에 하나가 임대인의 임대소득 누락을 막고자 그렇죠. 하는. 어머, 웬일이야, 정말요. 아니, 모든 그 세금은 이제 상호대차이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생긴 이유가 네. 현금을 주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가게들 가서 신용카드 쓰란 얘기예요. 그럼 매출이 포착이 되니까. 웬일이야. 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명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머, 이거 재밌다. 네, 예.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금 탈루, 그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맞습니다. 거구나. 예.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월세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지원을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네. 사실상. 아, 재밌다. 참, 국가가 영리해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럼 세무사님, 이거 좀 웃긴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일하시면서 혹시 연말정산으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한 얼마 받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시스템마다 다르고 급여마다 다른데 한 4, 500? 그 정도. 저는 크진 않았어요. 직장인이 4, 500을 4, 500을 받는 거. 의사분들. 의사분들이 월급 받으시. 네, 페이닥터이시죠. 페이닥터. 네. 그러니까 많이 연봉이 높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큰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뭐 연봉 자체가 너무 높으면 네. 오히려 연말 그 월마다 원천징수로 떼가시잖아요. 네. 그 금액을 연말정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데이터보다 더 많이 월마다 사실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미리 많이 가져간 것들이 환급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 맞다. 그분들은 사실 원천징수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세요. 네. 그래서 그 몇 천만 원에서 환급 액수가 몇 백만 원 나오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참.